네, 오늘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인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른 일 다 마다하시고 이렇게 시청 회의실에 모이셔가지고 지난 6주 동안 계속 이거 해오신 거죠? 네. 아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오늘 뭐 이제 마지막 마무리라고 하시니까요. 그냥 마지막에 좀 이렇게 간직했으면 싶은 그 스토리 하나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제 강의를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제가 오늘 뭘 써오기는 했는데요. 그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그걸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좀 연결해가지고 그 머리 희끗희끗 하시는 어르신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지나간 세월들 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 앞으로 어디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아주 주제는 아주 선명합니다. 여러분 지난 6주 동안 또 배우시기도 하고 또 생각하시기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셨을 텐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자치분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치분권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끼리 하자. 우리 시,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끼리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괜히 경기도나 또는 대한민국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살림을 산다고 하면은 이 살림이 하나의 이 동그라미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큰 동그라미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의도의 300명 국회의원들이 모든 결정을 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큰 동그라미 하나인데 그게 뭐 남북관계를 풀어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광명시에 그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이나 또는 이 놀이터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건 광명 시민들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이제 좀 신경 끄고 그 좀 지체 높으신 분들은 중요한 일에다가 집중을 하시라. 자, 이게 원래 민주주의고요. 이게 자치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왔으니까 권한도 돈도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자, 내려보내자. 이게 이제 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와 분권.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70여 년 동안 자치와 분권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모두 다 점점점 대통령 권한이 세지고요. 점점점 국회 권한이 세지고 요새는 이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서로 누가 더 권한이 센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엊그제도 보셨지 않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몇 달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그저께는 우리 법원도 어저께군요. 대법원도 문제 있는 거 맞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뭐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대법원이 훨씬 더 지금 진도를 많이 나간 꼴이 됐습니다. 입법이 아직 없는데 진도를 많이 나가서 이 법률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약간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지금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 다 서울에 어딘가 있는지 모르는 중심을 바라보고 다 달려가던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좀 다 같이 뭐에 쓰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던 이 흐름이 이제는 바뀐다. 바뀔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미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습니다. 자치 분권의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갈 수밖에 없다. 자, 이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과 이 결론까지 제가 이제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자유라고 하는 말요.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한 70몇 년을 조금 돌아보는 것 같은 한 1시간 정도 우리 역사 여행을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르신들은 살아오신 역사를 좀 다시 돌아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에 가서는 좀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다 뭐 아이돌 되기를 꿈꾸고 앉아 있는 이 우리 지금 10대, 20대들에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가? 제가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몇 가지 단어들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쭉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왔는가? 첫 번째 말씀드릴 단어는 이겁니다. 선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분열. 그 다음에 생존. 그래? 소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불간섭. 그 다음에 선택권. 그리고 떠남 또는 탈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치, 분권.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자유라는 말이요. 원래 우리나라나 또는 이 동양에 한자를 가지고 개념을 잡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하는 이런 문화권에 있었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이 19세기 초 정도에 서양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들어온 말은 대체로 영어로는 liberty라고도 하고 freedom이라고도 하고요. 독일 말로는 Freiheit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freedom 또는 liberty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뭐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동양 삼국에서 거의 함께 만들어낸 말이 요 말입니다. 자유. 멋지게 만들었죠. 사실 저는 이 Freiheit든지 리버티든지 이런 말 안에 담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말 자체는 안 담겨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의미 부여한 그 뜻이 우리 번역에는 말 안에 그냥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자자가 스스로 자자거든요. 요 유자는 말미암을 유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다라는 말이니까 이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유라는 그 개념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번역하려고 했는지 아주 그 뜻을 그냥 말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유는 다른 무엇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는 그 자체로 귀중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미암는 거니까, 그죠? 다른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면 그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근데 자유는 스스로 말미암는 거니까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저 사람 좀 자유로운 것 같다. 나도 좀 자유를 베껴서 나도 자유로워 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남의 자유를 훔치거나 남의 자유를 베끼거나 곁눈질하는 방식으로는 경험할 수가 원래 없는 것. 자유는 자기 스스로 안에서 자기의 스토리와 삶의 스토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낳다 보니까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근데 저희 집 큰애가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 녀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4살 반 정도 먹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 전셋집 살던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네 엄마가 이렇게 레고 이런 걸 줘서 햇빛이 이렇게 탁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 아들 녀석이 거기서 레고를 이렇게 막 꾸미면서 자기 혼자 몇 시간을 너무너무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정말 멋지다. 그리고 관찰하면서 딴 게 아니라 이게 자유구나. 제 아들 녀석이 그 안에서 다른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미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아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됐구나. 지금 자기가 경험한 걸 자유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싸잡아 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 문제고,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녀석이 자유를 경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원래 자유는 그런 뜻인데, 그죠? 20세기에 우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유가 뭐였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책에 써 있는 거고요. 그 책은 대체로 서양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려면 한국말로 써 있는 게 약간 이상하면 이게 원래는 무슨 말이냐라고 소위 원서를 찾아봐야 되고요. 원서를 읽으려면 영어 공부를 해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 전에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그 안에 담아둔 의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포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에 특별히 지식인들 중에 자유는 어디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나 미국 어디 워싱턴 DC 근처에 가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자유가 있고 우리는 아직 그 자유를 베끼는 중이고 수입해 오다가 비행기가 좀 딴 데로 가기도 하고 배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자유는 자유 한 70%. 가짜 자유 또는 흉내낸 자유 이런 거고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를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도 저희 우리나라 안에서 쓰여져 있는 교과서들이 대체로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이론을 가지고 자유는 원래 이런 건데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어떤 게 부족하고 저떤 게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학생들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긴 가르치는데요. 가르치면서 꼭 얘기를 붙여. 이건 책에 있는 거고 자유는 말 그 자체가 스스로에게서 말미암는 건데 네가 경험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온 거, 그게 자유지 나머지는 자유였으면 좋겠는가. 이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심이냐? 찌그러진 쪽박이라도 우리끼리 만들어보는 우리의 이야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겁니다. 헌법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자유에 대한 철학 서적에 뭐라고 쓰여 있든 간에 그거는 그거고 우리 한반도에서 지난 1945년 이래로 함께 이 스토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자유 그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순서로 이어진다. 첫째, 선물 말씀을 좀 드릴게요. 1945년도 8월 15일 날 자유가 어느 날 갑자기 선물로 확 와버렸어요. 확 와버렸어요. 저는 이 선물이란 말 정말 좋아합니다. 선물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선물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철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선물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야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70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자유의 출발점은 선물이다.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애써서 자유를 얻었다기보다는 어떤 순간 나에게 자유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선물 멋지게 받은 사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5년 8월 15일 날이 일제 안에서 변호사 시험 보는 날입니다. 오전엔 쳤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단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오후에까지 쳐야 되는데 해방됐는데 일본 놈들 밑에서 변호사 할 짓이 뭐냐 이래가지고 다 만세불로로 나가버렸어요. 그 변호사 시험을 치다가 말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변호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어야 맞는데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됐냐면 해방이 됐는데 비록 아직 우리가 나라가 서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그 판사 검사들이 대부분 일본 사람이거든요. 조선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들 중에도 일본 사람들이 많고요. 조선 사람들 변호사들은 당시에는 변호사들도 이렇게 급이 있었는데 저 마지막에 제일 밑에 급이 주로 많았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해방이 됐는데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재판받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됐어요. 재판이 올스톱이 됐습니다. 미군이 9월달 하순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법치주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룰 오브 로. 근데 룰 오브 로가 되려면은 재판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와서 보니까 감격 속에 있어서도 돈 떼먹은 사람은 있는 거고 이혼할 사람은 있고 그런데 재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재판을 빨리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을 누구한테 시킬까? 일본 놈들한테 재판을 시키자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 기록에 조금 나오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통역해서 스스로 재판할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들 중에 변호사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을 그 미 군정 하에 조선 변호사 자격을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방된 8월 15일 날 이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있었는데요. 조선에 한번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처음에 해보려다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인 판검사들을 한꺼번에 다 면직시키고 조선 사람들 중에 과거에 변호사였던 사람들을 명단을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10월 중순 정도에 한꺼번에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이전에는 하바리 변호사였어요.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10월 말 정도가 되면 법원 판사들이 다 됐어요. 부장판사들도 있고 그중에는 대법원 판사도 있고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명단이 다 합치면 한 2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조선 사람들이 다 판검사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법원이나 검찰 직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변호사가 없어요. 변호사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변호사가 있어야 그 어떤 사람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법정에 가서 변론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다 판사 검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냐? 야, 변호사 시험을 빨리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 때 서기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 약식으로 변호사 시험 쳐가지고 합격시키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변호사 시험을 반절은 쳤는데 해방되는 바람에 변호사 시험을 다 끝내지를 못했다. 이게 우리 책임이냐?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 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입법회라고. 이분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은
시험을 다 마치지 못했지만 시험 응시는 했으니까 합격한 걸로 쳐서 변호사 시켜준다. 자, 이게 뭡니까? 해방공간에서요, 선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30몇 년 동안 읽었던 거를 동사는 들고 나갔지만 부동산은 못 들고 나갔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다 고위관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요. 중요한 기업들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나갔어요. 그 자리를 우리가 귀속재산부라, 옛날에 했던 말로는 적산부라라는 방식으로 다 이렇게 불화받아서 지금 나눠 가진 거예요. 서울에 이제 큰 교회들 중에 옛날 그 사람들 신사 했던 자리를 이어받은 데도 많고요. 네? 뭐 중요한 기관들 중에 그렇게 해서 선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애써서 된 게 아니고 도적처럼 하루아침에 임한 해방에 의해서 자유를 선물 받았다. 이게 우리나라의 자유의 역사가 시작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애써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선물로 자유가 왔다. 고마워하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얘기는 조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45년도 말에 신탁 통치 문제를 두고 갑자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생각들이 비슷했는데요. 좌익 우익으로 확 갈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좌우익의 갈등이 심해지고 또 북한 쪽에서는 그 공산당이 갑자기 그냥 지주들 그 땅 다 뺏고 토지 개혁을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50년에 6월 15일 날 전쟁이 날 때까지 점점 더 좌우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자, 이 좌우의 갈등이 심해졌다는 말을 우리가 정치가 혼란했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의 얘기로 보면 딱 하나예요. 내 자유가, 우리 편 자유가 네 자유, 니네 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거다 임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선물로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내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다가 분열이 됐어요. 여기다가 사실은 더 써야 됐는데 안 썼는데요. 분열이 된 이후에 분열된 채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동굴 앞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뭐 이제 그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해방공간에 우리처럼 반으로 쪼개질 위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면서도 그래도 그냥 묵검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책으로만 읽었는데요. 이 땅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이 통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많이 잡는 통계로는 400만 명 정도가 죽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우리 전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반도에 제일 잘록한 데는 15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근데 이렇게 짧은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가운데 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좁은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선물로 온 자유가 그 다음에 분열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그렇다. 자유라고 하는 말을 너무 세게 하면은 분열이 되고 서로 죽고 죽이게 되는갑다 라고 생각될 쯤 이후에 전쟁이 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자유도 살아야 자유지. 죽으면 무슨 자유냐? 이렇게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제가 촌사람이거든요. 서울 말을 쓰긴 하지만 촌사람이에요. 서울서 학교 다니다가 집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밤에 어머니도 오시고 할머니도 오시고 그러셔요. 저희 할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자꾸 빙빙 돌리셔요. 네,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 그구나. 데모하지 마. 다음에 데모하지 마. 근데 하지 마 다음에 붙이시는 말이 제 생각에는 뜬금없어요. 데모하지 마. 데모하면 죽어. 그러니까 데모하면 그 다음에 어찌 돼서 뭐가 이렇게 데모하면 죽어.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도 우리 이 험난한 세월을 겪으셨던 어르신들의 생각에는 자유라는 게 살아서 자유지.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자유냐? 일단 내 새끼라도, 내 가족이라도, 우리 어르신들이라도 이 혼란한 와중에 총칼 들고 싸우는 와중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살아야 자유다. 무조건 살아야 자유다. 이승만 대통령 저희 어렸을 때 전 뭐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구호, 그분의 정치적인 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 안에 자유는 살아야 자유다. 라는 말이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이끌면서 결국 이 생존으로 이해된 자유를 이렇게 뭔가 좀 방향을 바꾸는 데 성공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식자들이 근대화 혁명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대화 혁명의 핵심은 자유예요. 자유. 근데 자유를 뭘로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4.19 선언문 읽어보면 당시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다니던 이수정이라는 학생, 나중에 문공부 장관도 하셨죠. 이분이 쓴 그 선언문 맨 첫 줄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파수의 일익임을 자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 그게 4.19의 제일 앞장서는 이념이거든요. 근데 군사 쿠데타를 한 사람들이 자유, 이거 너무 사치로운 얘기다. 이렇게 해서 자유를 배격했던 것이 아니고 자유 좋다. 자유하려면 일단 살아야 자유고 그 다음에 살려면 또는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 먹어야 자유 아니냐? 먹고는 살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구호는 그냥 한 단어에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뭐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라는 말로 이해된 자유는 결국 무슨 뜻이냐? 저는 소유로 자유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유. 자, 이때의 소유는요, 첫째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비교할 뭔가가 또 있어야 돼요. 자,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인구 전체를 보면요. 인구가 한 80% 넘게가 농촌에 살다가 거의 한 60% 정도 가까이가 도시로, 그것도 큰 도시로 몰려오게 됐어요. 80년대 후반쯤 되면 이게 이제 7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제가 지금 사는 포항 같은 데도 그때 갑자기 포항 저출 때문에 큰 도시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은 다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에는 대체로 주방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을 뭐라고 부르는지 다 아시죠? 네? 뭐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방을 식모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식모방. 왜냐하면은 다 촌에서 올라오는데 누구는 시험 잘 봐가지고 대학생으로 올라오고 저는 뭐 재수하러 서울에 올라왔는데 누구는 여기 가까운데 구로공단에
일하러 올라오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식모살러 올라오는 겁니다. 네? 자, 그 식모살러 올라올 때 결국 뭐를 차지하려고 한 건가?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아니면 지식.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오늘 광명에 왔는데요. 저번에 시흥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시흥의 시장님이 강의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참 시흥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웃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서울이, 그러니까 이 시흥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이 막 이렇게 해서 막 괴물처럼 막 커져가지고 다 잡아먹는데 시흥은 이따만 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김포로 나가고 뭐 영등포로 나가고 광서로 나가고 이제 광명도 거기서 나온 건 그분 설명에 따르면 그런 것 같던데 다 나가고 지금 시흥이 제일 조그만해졌다. 뭐 이제 그래도 시흥이 제일 큰 집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서울로 왔는가? 여러분 저는 뭐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에서 읽은 대로는 결국 서울 시내에 있던 분들이 당시에는 영등포는 먼저 개발되어 있었고 영등포 동쪽은 개발이 안 됐는데 제3한강교 놓고 거기 개발시킨다 그래가지고 영등포 동쪽이라 해서 영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세요? 이제 먼저 생긴 학교가 상문고등학교, 그다음에 영동고등학교 그런 학교들이 강남에 지금도 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강남 개발을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안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지금 강남 8학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강남이 된 것 아니겠어요? 소유. 자, 돈을 자유의 대상으로 삼아서 소유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지금 돌이켜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20살짜리들 저 같은 사람들도 자유를 소유로 이해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들어와서 4.19인데요. 학교에 들어와서 4.19인데 아무도 4.19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4.19 기념탑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다녔는데 아무도 선생님들은 4.19에 관해서 입도 뻥끗 안 해요. 학생들끼리 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그때 이제 지금 택시 운전사가 돼서 택시 운전사 영화가 돼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광주에 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아름아름 해가지고 학생회관에서 다 이렇게 깜깜하게 해놓고 몰래 숨어서 그걸 봤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거는 그거고요. 저녁마다 대학생들이 하숙집에 모여요. 거기서 그 배운 거 하고 다른 글들을 읽어요. 그게 뭐 대단한 책들도 아닙니다. 뭐 칸트도 있고 헤겔도 있고 뭐 다른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낮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게 맞냐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 검증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조금 하니까 뭐 운동권 한참 선배들은 교수님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저분들은 그냥 책에 있는 거 가르치는 분들이고 자기는 말하자면 검증된 고민을 통해서 나름대로 실천적으로 확인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소유가요. 돈과 관련되어서 자유를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지만 지식과 관련되어서도 지식을 통해서도 자유를 담는 그릇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의 총장님이 별로 존경을 못 받으셨어요.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졸업할 때는 아닌데요. 졸업식에 저희 선배들이
졸업식에 가가지고 그 총장님이 그 졸업 식사를 하러 딱 나오셨는데 다 돌아앉았어요. 돌아앉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서울대학교 총장님으로 상징되는 그 지식보다 우리 돌아앉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더 진짜라고, 우리는 지식을 가졌고 당신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렇게 운동권에서 했던 그까지 거를 제가 이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훨씬 더 센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다른 나라에 그것도 유명한 학교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학위 따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위를 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학위 땄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돈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자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깊이 생각해 보면 학위는 지식은 아니고요.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고, 제가 지금 80년대 운동권 학생들 이야기를 듣는 거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식 그 자체가 자유를 소유하는 하나의 매개가 됐다 생각합니다. 요 다음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대체로 다 겪으신 거고, 왜 그렇게 됐다, 그때 진짜 그랬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요 다음부터는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자, 요 자리에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민주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 말고, 저희 때는 88 꿈나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을 한다고요. 그 올림픽 이전하고 이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학에서 운동권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 뒤에 올림픽을 경험하고 대학에 들어왔거나 했던 사람들은 그 이전에 이렇게 분열이나 생존이나 더 가지려는 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유를 생각했던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이해하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요새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요새 기성세대가 요새 아이들이 왜 저래? 라고 그렇게 경험하는 그 세대의 1번 주자가 요 시대 다음에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남들이 하는 열렬한 투기가 아니라도 그래도 적당하게 아파트 팔고 다른 아파트 사고 분양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아파트 좀 더 늘리고 좋은 데로 가고 애들한테 뭐 좀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도 왜 저러시지? 이렇게 되고요. 후가시가 잔뜩 들어가지고 무슨 민족이 어떻고 무슨 해방이 어떻고 무슨 자본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무슨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가르치는 형, 누나, 너 밥 마시고요. 근데 아침에 계속 쳐자. 그 엄마 아빠가 번 돈을 그 형 누나가 가져가서 쓰고 자기들한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은 그냥 노란 봉고차를 타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어딘가를 가요. 어딘가 가신지 아시죠? 네? 노란 봉고차 타고 다시 봉고차 갈아타고 또 가고 또 이렇게 노란 봉고차 타고 시작해서 학교도 갔다가 끝나고 나서 엄마가 오는 게 아니고 노란 봉고차 타고 다시 태권도 학원 갔다가 다시 봉고차 타고 수학학원 갔다가 이렇게 이제 뺑 도는 대치동 아이들 이렇게 이제 되게 얘기하는 이 아이들이요, 보이지 않게, 표현이 좀 너무 세서 죄송합니다, 반란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란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아세요? 서태지.
여러분 서태지가 처음 나와가지고요. 난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 형 누나들에게 엄마 아빠들에게 받은 인상이 뭐냐면 야 인마 네가 뭘 하냐? 네가 6.25를 겪기랬냐? 보릿고개를 겪기랬냐? 민주화 투쟁을 해봤냐? 박정희가 죽는 거? 그 얘기를 그 다음 제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아침에 새벽에 학교 가다가 그 버스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학교 갔는데 다 수견하고요. 어떤 애들은 울고 막 그랬어요. 이제 공산당 쳐들어온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걸 니네는 몰라. 니네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올림픽도 거치고, 뭐 이렇게, 니네는 몰라. 니네는 계속 그러는데, 서태지가. 아니요. 난 알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서태지,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태지의 메시지는 난 알아요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거.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 아셔요?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 저도 잘 모르는데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됐어. 제대로 가르치고 됐어. 저는 그 노래 가사 처음 들었을 때 와우. 드디어 한국 사회에 자유의 아이들이 시작됐구나.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한국 사회에 유행시킨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간섭하고 얘기하고 그 간섭이나 뭐 잔소리가 그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것저것 좀 해라고 배려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설 자체가 싫어요, 친구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를 좋은 뜻으로 배려해서 간섭하는 사람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유행시킨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셔요? 됐어인데, 됐어보다 훨씬 더 좀 센 말인데. 그것도 비슷합니다. 재수없다. 재수없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천리안이라는 거 아시죠?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막 되기 전에 PC 통신으로 이렇게 할 때, 안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PC 통신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도연이 나왔던 접속, 그 영화에 나오는 거 그거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전도연이 나온 그 접속 영화는 접속이 되는 영화고요. 실제로는 접속이 안 돼요. 틀리면은 그냥 나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간패 놓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가요. 접속을 끊어요. 나 너 안 봐. 이렇게. 이거 서태지보다 앞세대 사람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태도예요. 접속을 끊고 나면서 자기가 지금 접속을 끊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붙이는 말입니다. 이게 재수없다. 재수없다. 여러분, 재수없다는 말은 사실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널 만난 게 불행이었어.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재수 없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일종의 이건 저주예요. 왜 이 친구들이 재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는가? 자유를 이걸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간섭받지 않는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두라고요, 제발. 아니,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러니까 그건 엄마 아빠 얘기고, 그건 내가 정할 테니까. 응? 내가 만화를 그리든, 내가 베이스만 붙잡고 있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제 큰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서울에 건축과를 보내놨는데, 이 녀석이 군대 갈 때까지 실용음악과를 다녔어요. 베이스만 붙잡고 그냥 그랬어요. 저도 이제 말하자면 재수 없는 아빠 노릇을 한 거죠.
네?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내두라고요. 그럼 이제 딱 나오면서 너도 늙어 이렇게 또 하시기도 하고, 그죠? 야, 이거를 네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거 이 베이직 기타는 누가 사줬는데? 아침에는 왜 이렇게 쳐 자냐? 밥은 누가 주고 용돈은 누가 주는데? 야, 이 녀석아, 그럼 뭘 잘해? 됐다니까요. 재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 좀 한 걸음 떨어져 생각해 보면 88년 이후에 태어난 게 그 친구들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를 모르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잖아요. 알아준다면 좋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세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경험한 자유를 자식 세대에게, 동생 세대에게 막 투영을 해가지고, 넌 왜 대학생인데 민주화 투쟁을 안 하냐? 형 누나는 이렇게 하고, 아빠 엄마는 너 이렇게 살다가 굶어.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마련한 줄 알아? 너 정신 차려 임마. 이렇게 간섭하지 마라. 자녀들 사춘기를 겪으실 때 결국 이제 다들 겪으셨잖아요. 그 자식 방에서 쫓겨나는 체험. 네? 쫓겨나는, 간섭하지 말라고 쫓겨나.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엄마 아빠를 쫓아내고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다음에 이 불간섭으로 자유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제 간섭하는 누군가를 쫓아낸 사람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진지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대체로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데, 불간섭으로 자유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유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서 이해하기 시작하냐면 선택권이 있는 걸로,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저희 집 애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생각보다 급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급식의 질, 뭐 이런 거에. 근데 저는 급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뭐 급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질을 따질 수가 없고요. 그냥 먹는 게 어디냐 이렇게 했을 텐데, 학생들은 이제 점점점 뭔가 조그만 거라도 오렌지 주스를 먹을래? 우유를 먹을래? 이 파스타를 이렇게 이제 굵은 거, 잘라진 거를 먹을래? 그 생면 같은 거를 먹을래? 더 많이 익힌 걸 먹을래? 뭐 이런 거. 뭔가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다 선택 이렇게 선택을 다 하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으면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자, 이거를 가장 두드러지게 만드는 제도가 뭐냐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자가 왕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좀 반성할 바가 많은데요, 제가 뭔가 소비자로서 누군가에 이렇게 다가갈 때 제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선택할 게 없냐라고 이렇게 막 내지르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막 소비자 욱이죠. 소비자 욱. 요새는 약간 공동체 정신보다는 이 소비자적 관점에서 국가도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볼 때 경찰이 이렇게 딱 날 붙잡고 뭐 이렇게 면허증 달라 뭐 이렇게 했을 때 면허증을 주진 않으면서 당신 나한테 해주는 게 뭐예요? 나라가 해주는 게 뭐? 이제 이렇게부터
반응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자유를 불간섭으로라고 이해하고 나면 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주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끼려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어서 실제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1997년도에 IMF가 있은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겉으로는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권이 아주 줄어드는 형태로 우리 사회가 진행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이렇게 보시면 결국 자녀들이 전 대학에 있어서 많이 느끼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느끼는 프레셔가 있어요. 결국 공부를 잘해야죠. 지금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진짜 머리가 좋고 무슨 좋은 엄청난 어떤 그 문제들을 이렇게 잘 풀어내고 그런 게 아니고 학생부에 고등학교 학생부에 일관된 스토리로 얘가 좀 멋진 애구나라고 그려질 수 있도록 자기 스펙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우리 그 젊은이들의 이 내면을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망쳐놨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학 장르로서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애쓰고 있는 장르가 하나 있어요.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희곡도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자기소개, 자소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 갈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대학에서도 쓰고, 취직해서도 쓰고, 그 다음에 직장 옮길 때도 쓰고, 은퇴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전서 나오실 때 또 쓰시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저희 학교 나온 아이들이 삼성전자에 많이 가는데요. 삼성전자에 가야 되는 거, 이거는 자기의 선택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건 포장일 뿐이고요. 이거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기 위해서 이미 선택해야만 하는 것들이 쭉 있어요. 자, 이거를 선택을 비교적 잘 해와가지고 단동대학교 4학년 졸업하는 애의 궁둥짝에 이력서에 이 제품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됐고 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자, 이걸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다? 스펙. 이 스펙이란 말이 원래는 나이키 운동화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품질, 이 사람들의 급수, 이거를 다 이렇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요새는 저 강남에 지금 유치원, 유명한 유치원들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이전부터 시작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선택권이 없어요.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인가 UAE인가 한번 갔다 오신 다음에 본인은 거기서 뭘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막 이렇게 몇 차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내에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데, 우리 젊은이들 다 어디 갔어요? 라고 할 만큼 다 이렇게 아랍으로 이렇게 좀 사우디로 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말이 딱 퍼지자마자 인터넷 공간에 모두 다 도배가 됐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가 가라 사우디. 친구라는 영화, 이 말고 친구 1, 거기에 그 유오성이가 장동건이한테 야, 너 넘버 2 하든지 아니면은 잠깐 하와이 갔다 오라 그랬더니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이제 하와이. 이거 어디서 그런 걸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한테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지금 그 말 안에 이게 참 우리 시대의 지금 젊은이들이 불간섭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자유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점 선택권이 줄어서 이제는 갈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진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에 취직을 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에 취직했으면 잘 다녀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매년 직원을 많이 뽑아요. 생각보다. 이유는 나가요. 요새 은근히 유행하는 말씀, 말 아시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자기들끼리 은어로 무슨 뭐 A1이 탔다, A2가 탔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거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학생들이 지금 그 선택권이 없는 세상에 결국은 지금 자기는 스펙이 제일 좋고 승자의 승자로까지 와서 제일 좋은 걸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so what? 나에게는 자유가 느껴지지 않는다. 서태지를 잇는 제가 볼 때는 서태지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BTS요? 제가 BTS를 잘 몰라가지고. 요게요. 요 다음 단어. 탈출. 엑소더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엑소더스가 출애굽이다. 이거 잘 아시죠? 탈출, 떠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또는 저도 상대적으로 젊은 건데 지금 심지어는 50대까지도 영향을 막 미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해왔던 이런 류의 자유는 약간 구닥다리고요, 이건. 솔직히 지금은 거의 기본소득에 가까운 돈을 다 정부에서 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소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진 않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연금들이나 아주 기초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한 10번째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에도 사람들이 영 불안해요. 선택을 제가 한 가지 빼놔서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근데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게 지금 젊은이들입니다. 결혼을 아예 안 하니까 1포, 2포, 3포, 4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10포, 11포까지 지금 된 세상이 됐어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이 정도면 25평 아파트에 그래도 지하철이 닿는 근린 공원도 있고 그래도 한 10분 걸어 나가면 한강에도 갈 수 있고 이런 데서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선택지가 안 주어지니까 그런 선택지를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난 그 선택을 차라리 안 하는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 과정에 지금 도대체 이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확실히 소소한 행복이라도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를 찾겠다라고 해서 그냥 버리고 떠나버리는 선택을 한 사람. 누구 같으셔요? 제가 지금 많이 힌트를 드렸는데. 저는 우리 효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효리 씨가 저는 이제 그냥 제가 괜히 친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효리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다 가졌던 사람인데 다 던져버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만큼 생긴 짝을 찾아서 제가 지금 상당히 농담으로 이렇게 드린 건데 전달이 잘 안 되네요.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의 인구가 는 3개의 계기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몽고군의 침략.
두 번째는 조선시대 후반에 당쟁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그 귀양을 많이 오신 것. 세 번째는 이효리의 제주행. 그 효리네 민박 그 처음에 시작해서 볼 때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이 싫은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뭔가 몰아대고 이렇게 자기속에서의 담길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식의 약간 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도무지 자기 그걸로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혹시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본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그 프로그램 보셔요? 안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저한테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독한 미식가 뭐냐 이렇게. 그 이제 한 번만 보시면 큰일 나요. 계속 보게 돼요. 정말 단순한 이야기예요. 저보다 좀 더 연세가 있으실 것 같던데 이 고로라고 하는 그 일본 평범한 셀러리맨이 혼자 일상의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하고 이제 하고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 가지고 혼자 짠 음식도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뭐 기껏해야 15,000원 되는 음식 이렇게 놓고 그거를 한 10분 동안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독백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서울에는 이미 많아졌더라고요. 아직 포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혼자 먹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은 사람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돈 넣고 뭐 하겠다고 누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티켓이 막 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 티켓 갖다 주면 어디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벽이에요. 근데 다 되면 문 딱 열리고 갖다 주고 문 닫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혼자 스스로를 힐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종의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는 그 고독한 미식가라고 하는 그 드라마 일종의 아주 종교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응이 많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효리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고 있는가? 그만두고 네가 정착할 땅으로 떠나라. 저는 이 떠남의 이미지, 탈출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나라를 지금 다시 짤 수 있을 만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이 나라의 지금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떠나고 싶어하는 생각이 이따금 찼어요. 지금 유럽이고 어디고 가보면 완전히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 천지고요. 근데 아직 그래도 저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갈 데도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좀 눈이 노래가지고 별 생각도 어디 열심히 가서 배우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인증샷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저기 나온 데는 다 가요. 그래서 어쨌든 사진도 찍고 기본적인 어쨌든 지식을 일부러 궁금해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갖게 되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만들어 온 이 궤적을 통해서 된 불행하고 고독한 자유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한 고비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위에 그 TVN 맞죠? 요리네 민박 하는 데가? TVN에 아는 분이 있으시면 저 좀 연결시켜 주세요. 제가 요리네 민박이 요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효리가요. 이사 간 건 좋은데요. 이제 민박만 치지 말고 반상회에 나가야 돼요. 반상회. 애월에 거기가 제주도는 여기랑 달라요. 제주도는요 아직도 전 제주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동네마다 일종의 동네 헌법 같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제가 좀 여쭤봤더니 그 해녀분들이 많으시니까 동네 앞에 있는 바다를 어떻게 나누었을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곶자왈이라고 뭐 나무도 하고 뭐 이런 데 있는데 그것들도 다 있어서 그래서 동네의 이장이 실제로 그 동네의 중심 인물이고 만약에 그 역할 잘 못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쌈도 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 교리가 제주도에 갈 때는 그냥 서울을 떠나고 싶어서 제주도에 간 거였겠지만 가서 지금 내려앉은 자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멋진 데를 골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효리네 민박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은 보일러인가? 그거 터져가지고 물 셀 때 와가지고 고쳐주는 사람 정도로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이고 실제로 그 애월에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개입해 들어가서 거기 있는 분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문제를 풀기도 하고 못 풀기도 하고 오히려 욕도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은 무조건 잡는다라고 아주 결기를 보여가지고 이제 부동산 어느 정도 잡힌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값이 막 오를 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아니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어느 지역은 강남에 그게 많이 오르는 게 이렇게 딴 이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인프라가 많이 깔려서 그렇고요. 그 인프라는 강남 사람들이 깐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서 깔아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예, 그거 외에는 대치동에 학원들이 있다. 그것밖에 없어요. 거의 미친 듯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속이 좀 상했는데 아마 제가 아직도 자유를 소유로 생각하는 버릇이 남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역발상을 해보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한 95%는 강남에는 못 가는 거구나. 자, 지난 한 50년 동안요. 전 인구의 95%가 농촌, 시골에 살다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50%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죠? 충청도까지 합하면 이제 거의 한 75% 정도가 서울 바라보고 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이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있을 수는 있어도 부동산 값이 너무 높고 그래서 더 이상 옛날처럼 많이 움직이는 식으로는 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돌아다니는 게 제대로 그게 그 원칙이 되지 않도록 공공주택도 많이 짓고 전세제도 어쨌든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보조도 좀 하고 하는 방식으로 특별히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어차피 많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자치하고 분권하는 나라를 만들어 볼까 가지고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그 과정에 이 나라 저 나라 서양에 있는 좀 또 일본도 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자치분권 잘하는 나라는 특징이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자기 동네에 살아요. 네? 스위스 사람들도 쭈리히가 고향인 사람은 직장이 바젤에 있더라도 쭈리히에 살아요. 이유는 쭈리히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옮기면 잃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서울 수도권은 이제 제가 헌법 개정 문 대통령 좀 도와드렸었는데 국회가 협조를 안 해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한 2년 뒤에 다시 혹시 할 수 있으면 모르겠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바꾼다. 이렇게 오늘 아까 팀장님도 소개를 잠깐 하시던데 그 지방자치법에 그래도 일부는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만들고 이렇게도 하고 지금 현재의 법 하에서 각 지역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잘 살겠다. 이것도 있지만 지금 광명에 사시는 분들이 이 광명에 내가 투자하고 여기다가 묻어놓은 게 너무 많고 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서 나는 광명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 광명이 빛광자에다가 박다하는 명자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뭐 좀 약간 학문적으로 뭐 검증됐다기보다는 다들 겪으신 그 인생의 경험들이시니까 제가 좀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이렇게 좀 스토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쪼록 이 빛광자, 밝을 명자, 이 도시에서 사시는 선생님들이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좀 빛이 되시고 어두움을 비치는 또 등불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